1519년 전라도 능주의 한방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왕이 내린 사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은 외적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그를 조선개혁의 중심에 세웠던 왕 중종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광조. 그는 군사를 거느린 장수도 막강한 권문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임금이 바르게 서면 조정이 달라지고 조정이 달라지면 백성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중종은 한때 그런 조광조를 믿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의 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같은 왕이 그에게 죽음을 명합니다. 왕이 선택한 개혁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신하를 끝내버린 왕.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조광조는 기득권의 반발에 희생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현실보다 너무 빠르게 이상을 밀어붙인 정치가였을까요? 오늘은 조선을 바꾸려 했지만 끝내 중종에게 버림받은 선비 조광조와 김효사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광조는 1482년 성종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7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평안도 희천으로 갔다가 유배 중이던 김갱필을 만나게 됩니다. 김갱필은 모사화로 화를 입은 살림의 학자였습니다. 조광조는 그에게 소학과 성리학을 배우며 학문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하는 어떤 태도로 임금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조광조의 평생을 움직이는 기준이 됩니다. 1510년 조광조는 사마시의 장원으로 합격해 성균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학문과 행실로 이름을 알린 그는 성균관 유생들의 청거와 이조판서 안당의 추천을 받아 1515년 처음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의 별시 문과에도 급제하며 본격적으로 조정의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그 무렵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박상과 김정은 폐위된 단경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처벌받자 조광조는 상소의 내용과 별개로 바른말을 올린 신하를 벌하면 언로가 막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직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하였지만 왕과 공신들이 불편해할 문제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그런 조광조를 주목했습니다. 조광조는 왕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어떤 임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왕이 먼저 욕심을 줄이고 신하의 바른말을 받아들이며 도덕과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의 곁에는 여전히 공신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권력과 거리가 있던 조광조와 젊은 사림은 중종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조광조는 빠르게 승진했고 경연에서 왕과 학문과 정치를 논하며 조선의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꿈꾼 정치는 왕 한 사람만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성리학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바로잡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먼저 향약을 널리 시행하고 소학을 보급해 향촌의 질서와 백성의 풍속을 바꾸려 했습니다. 1518년에는 도교의식을 담당하던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였기에 중종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도교의식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소격서는 폐지됩니다. 이어 조광조는 사람을 뽑는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기존의 시험만으로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해 뽑는 현량과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1519년 현량과를 통해 28명의 신진 인물이 선발됐고 젊은 사림들이 조정의 주요 자리에 진출했습니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신들의 눈에는 조광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진 사림은 훈구 대신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군자가 아닌 소인으로 몰아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혁의 명분은 분명했지만 속도는 빨랐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할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조광조의 요구는 중종에게도 점차 부담이 되었습니다. 조광조는 공신들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끊임없이 더 바른 임금이 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충언으로 들렸던 말이 점차 왕의 선택을 제한하는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권력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 뒤 공신이 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공이 없거나 공적이 과장된 사람이 있다는 지적은 반정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조광조와 사림은 이들의 공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이미 높은 관직과 토지, 노비를 받은 기성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운을 지우는 일은 명예 하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중종 반정 이후 만들어진 정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중종의 왕위 역시 바로 그 반정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중종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 일파의 강한 요구 끝에 공신 76명의 훈작을 삭탈하고 토지와 노비를 거두도록 허락했습니다. 조광조에게는 잘못된 공운을 바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에게는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타협은 어려워졌습니다. 홍경주와 김전, 남곤, 심정 등은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기회를 노렸고 조광조에게 피로를 느끼던 중종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1519년 11월의 한밤중 홍경주와 김전, 남곤, 심정 등은 신무문을 통해 비밀리에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광조 일파가 자기 편을 요직에 끌어들이고 반대자를 배척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조광조에게 군사도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그와 신진사림을 더 이상 왕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조광조를 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밀지가 내려졌고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들이 체포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왕과 나라의 앞날을 논하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조광조 일파에게 내려진 죄목은 붕당을 만들어 자기 편을 천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해 국론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을 두고 조정은 갈렸습니다. 정광필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조광조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했습니다. 성균관 유생 천여 명도 광화문에 모여 조광조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조광조는 전라도 능주로 유배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훈 삭제는 취소됐고 공신들의 지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현량과도 폐지됐으며 조광조와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음력 12월 20일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가 능주의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죽음을 앞두고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했고 나라를 자신의 집처럼 걱정했다는 뜻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반역을 꾀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의 나이 38, 관직에 나아간 지 불과 몇 년 만에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섰던 개혁가는 자신을 발탁한 왕의 명령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 해가 김유년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김효사화라고 불렀습니다. 조광조가 죽은 뒤 그가 추진한 개혁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공신들은 지위를 되찾았고 신진사림은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중종은 자신을 압박하던 세력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광조가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권력자들이 들어왔고 중종의 조정은 다시 권력 다툼에 휘말립니다. 조광조는 실패한 개혁가였을까요? 그의 개혁은 너무 빨랐고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하거나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자와 소인을 엄격하게 나누는 태도는 기성 대신들의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을 조급함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개혁은 오랫동안 특권을 누린 공신 세력의 기반을 흔들었고 중종에게도 끊임없이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중종과 조광조가 꿈꾼 조선은 처음부터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종에게 조광조는 공신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신하였습니다.
반면 조광조는 임금조차 도덕과 공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공신들을 견제하려던 왕과 왕을 성군으로 만들려던 신하, 두 사람은 잠시 같은 길을 걸었지만 끝내 서로 다른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광조의 정책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생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선비들은 지방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제자를 길렀습니다. 사림은 이후 다시 성장해 조선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조광조 역시 훗날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중됐고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묘에 배양되며 조선 도학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죄인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은 그를 대표적인 개혁가로 다시 평가한 것입니다. 조광조는 자신의 시대에 조선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신하는 어디까지 왕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혁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519년 왕이 선택한 개혁가는 왕이 내린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종은 왕자를 지켰고 공신들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를 죽였다고 해서 궁궐의 권력 다툼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세자의 생일 무렵 동궁에 끔찍한 물건이 걸립니다. 사지와 꼬리가 잘리고 눈과 귀가 불에 찢어진 쥐. 세자를 저주한 것으로 여겨진 이 사건의 혐의는 경빈 박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종의 궁궐을 뒤흔든 작서의 변과 경빈 박씨의 비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과 권력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보고 싶다면 5000년 역사서재를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